만성 폐쇄성 폐질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대부분 뭐 크로닉을 많이 붙이기는 하는데 실은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 폐쇄성 폐질환이 이제 초기부터 이제 말기까지 다 진행이 되고 말기가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만성적이라고 해서 이제 크로닉을 많이 붙이는데 실은 폐쇄성 폐질환 안에 있는 질환들을 어, 알고 계셔야지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폐가 만성으로 저산소혈증에 자꾸자꾸 빠지다 보면은 결국엔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 인공호흡기도 한 번 더 영상으로 찍을 생각인데 찍을지 안 찍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인공호흡기 적응 기준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리 산소요법을 해도 대상자가 SaO2가 90% 이상 안 올라가고 동맥혈 산소 분압 자체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히나 대상자가 가스 교환이 안 되는 CO2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공기도 삭간을 해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해야겠죠. 결국엔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대상자의 질환들이 이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적으로 기도가 폐쇄되어 있고 좁아져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메커니즘인데 결국에는 왜 기도가 폐쇄되고 좁아지는가? 우리가 대부분은 어떤 우리 몸의 항원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흡기계에 어, 항원으로 인식되는 그 순간에 면역 반응이 발동이 됩니다. 면역 반응이 발동이 되고 더 이상 내 몸에 그런 항원으로 인식된 물질, 그게 뭐 꽃가루든 아니면 뭐 에어로졸이든지 간에 그게 항원으로 인식되는 순간 내 몸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면역 기전이 발동되는데 그게 바로 기관지가 수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도가 폐쇄되거나 좁아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폐쇄성 폐질환은요, 항원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저항기전이 너무 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공기의 순환에 공기량의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가스 교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돼서 음,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폐쇄성 폐질환은요. 기도의 공기 유통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에요. 근데 왜 공기의 유통에 문제가 생기느냐? 항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항원으로. 근데 그게 항원이 진짜 나쁜 세균이거나 문제가 되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항원으로 인식되는 게 뭐 여러 가지죠. 뭐 꽃가루부터 시작해서 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일상생활에 있는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항원으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죠. 자, 기도가 좁아진 데다가 염증이 진행되면은 가래가 끓고 그 다음에 이제 부종이 생겨버리니까 더 기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어떤 질환이 생기는 거죠. 숨을 못 쉬는 질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폐쇄성 폐질환 안에는요. 초기부터 이제 말기까지 모든 질환에 이름들이 있어요. 폐쇄성 폐질환 안에는 천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이 크로닉에 해당하는 음, 그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질환들이 이 폐기종, 그다음에 만성 기관지염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폐쇄성 폐질환 안에는요. 천식이 있고요. 천식은 뭐 급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닉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대부분 COPD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COPD 안에는 실은 이 천식이 오래되면 이 천식도 COPD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천식을 또 따로 뺀 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어쨌든 COPD 안에 천식이 들어가고,
COPD 안에는 오래되다 보면은 폐포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포가 커져 있어요. 그거는 뭐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커져 있는 게 아니라 기능을 안 하는 잔기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커져 있는, 탄력성이 없는 커져 있는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폐에 공기 찼다. 그래서 폐 기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기도가 폐쇄됐다, 좁아졌다, 염증이 있다, 부종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항원이 들어와서 항원한테 반응을 하는 거니까 기도 내에 기관지 염이 이제 계속적으로 생기면서 생기는 이 만성 기관지 염도 폐쇄성 폐질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되면은 폐포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항원항체 반응에 어, 더 이상 면역 반응으로서의 역할은 못하면서 계속 가래만 끓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요. 다시 말해서 폐포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OPD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기관지 확장증이에요. 기관지 확장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에서 살때 문을 닫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뭐 도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가 않는데 아예 문도 못 닫는 거예요. 이미 이제 면역 체계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관지 확장증은 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요. 가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래를 뱉어서 이렇게 모아두면은 옅은 가래부터 짙은 가래까지 다양한 가래가 나와가지고 3층에 객담을 형성하는 그러한 객담이 굉장히 많다 해서 3층 객담이라는 표현도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낭성섬유증이라는 것도 이제 COPD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폐쇄성 폐질환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얘는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실은 낭성섬유증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얘도 기도가 폐쇄되는 유전질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폐쇄성 폐질환 안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냐면 천식이 있고요. 천식이 있고 그 다음에 폐기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 아, 기관지 확장증 이건 말기죠. 이제 천식 이전에 실은 기관지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관지염은 뭐 급성일 때도 있고 만성일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관지염부터 천식,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이러한 질환들이 다 폐쇄성 폐질환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폐쇄가 되는데 얘는 공기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게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죠. 그래서 폐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공기가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못해. 여기가 폐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미 들어온 공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공기가 많이 찼겠죠. 차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공기 자체가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스 교환이 안 되는 폐포는 커져 있게 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폐쇄성 폐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면 이 폐포 안에 남아있는 잔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폐포가 제가 지금 하나만 그려서 이렇지 여러 개 수천 개의 폐포들이 이렇게 잔기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있고 폐포가 탄력성을 잃게 되면 우리 흉곽의 자리가 좁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리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흉곽 자체가 커져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폐쇄성 폐질환 안에 들어가 있는 질환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천식을 제가 아까 따로 썼냐면 이 천식은요. 폐쇄성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호기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호기. 호기가 뭐에 의해서 호기가 해결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천식은 가역적인 기도 폐쇄에 의한 이 가역적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도가 폐쇄되어 있어서 공기 나가는데 힘이 드는데 요때에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이게 천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약재를 쓰면 기관지가 좁아져 있어서 공기가 못 나가는데 어떤 약재, 다시 말해서 기관지 확장제를 쓰게 되면 이게 공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역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뭐 약재를 써도 이게 가역적이지가 않아요. 비가역적. 그래서 폐쇄성 폐질환 안에서 어, 기관지 확장제에 의해서 기도가 가역적으로 다시 말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대부분 뭐 기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어떤 지표상 어떤 검사를 했는데 꼭 이게 어떤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뭐에 의해서? 기관지 확장제에 의해서 돌아왔다. 그러면 천식으로 진단을 하고요. 기관지 확장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 자체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그냥 COP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식도 어찌 보면 COPD 안에 들어가 있지만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식은 가역적인 기도 폐쇄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선 폐쇄성 폐질환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천식. 천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관지염, 그 다음에 폐기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기관지 확장증으로 가겠죠. 자, 천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역적이다. 뭐에 의해서 가역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기관지 확장제에 의해서 가역적이다. 폐쇄 정도가 가역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지 천식을 보시면은, 음, 기관지 천식 같은 경우에는 가역적인 기도 폐쇄가 특징적이죠. 가역적인 기도 폐쇄. 하지만 기관지 확장제를 쓰지 않으면은 기도 협착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관지 천식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기관지의 과민 반응, 염증 반응이다. 기도의 염증 반응이다. 하지만 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뭐 항원항체 반응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천식의 치료 방법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했느냐, 이제 그런 물질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 원인을 찾아내도 그 원인이 이 공기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식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항원을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항원으로 인식하는 것을 이길 생각하지 말고 그 항원을 최대한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박스 14-25에 보시면은 천식의 위험 요인이라는 게 있죠. 알러지원, 자극,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천식의 발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 피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식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제에 의해서 가역적이기 때문에 천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기관지 확장제의 약제를 들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천식의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뭐냐면요. 기관지 확장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지 확장제를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이 기관지 확장제도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면역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치료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임상 증상을 볼게요. 임상 증상은요. 가장 흔한 증상은 천명음이에요. 쌕쌕거리는 휘징 사운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호흡곤란, 기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이거나 다시 말해서 천식이라는 것 자체도 폐쇄성 질환이기 때문에 폐포가 커져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지속적으로 공기 포획으로 오래되다 보면 천식도 이제 만성으로 가다 보면 공기가 폐포가 다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커져 있으니까 흉곽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흉부의 전후 경선의 길이가 늘어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
이쪽 팔과 이쪽 팔. 이걸 우리가 좌우 경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과 저 뒤쪽, 그거를 전후 경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후 경선의 비율과 좌우 경선의 비율이 대부분 누가 더 길어야 돼요? 좌우 경선이 더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1대2 정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폐포를 포획하고 있으면은 이 흉곽이 커져요. 그래서 전후 경선하고 좌우 경선이 1대1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흉곽이 이렇게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코가 이렇게 있고 입 이렇게 있으면은 흉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커져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 가슴 모양을 봤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담그는 포도주 술통처럼 생겼다고 해서 왜 술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이렇게 생긴 이게 술통형 모양처럼 생겼다 얘기해서 우리가 술통형 흉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술통형 흉곽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폐포에 공기가 나가지를 못하고 포획한 상태에서 이게 만성적이다 보니까 흉곽이 커져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알츠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상자가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딱 외모만 봐도 저 사람은 만성적으로 호흡기계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호흡기계 문제가 있으면 또 무슨 변화가 생겨요. 물론 뭐 얘가 이제 소모성 질환이다 보니까 살이 찔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초까지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말초가 커져요. 말초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 끝이 이제 뭉툭해지는 이제 곰봉형 손톱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다음 장으로 안 넘어가네. 그래서 보시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전형적인 술통형 가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좌고 여기가 후잖아요. 좌우 경선 대 전후 경선이 대부분 1대2인데, 그죠? 여기 보시면은, 전후 경선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1대1로 바뀌는 술통형 가슴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단검사를 볼게요. 대부분 이제 가스 교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ABJ 검사하고요. ABJ의 검사 결과에서 천식 발작이 있으면은 어쨌든 가스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O2가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어,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CO2가 일반적으로 감소하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몸에도 CO2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천식 발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막 보상하려고 급하게 숨을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O2가 일반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CO2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호흡부전에 빠지고 이제 이머전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aCO2가 증가하는 것은 호흡부전을 의미한다. 이거 굉장히 좀 이머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은 어떤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OPD를 진단하는 검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PFT입니다. 요거 국가고시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요. 호흡기계에서 COPD가 제일 꼭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OPD에서 천식이냐 COPD냐를 감별하는 것은 이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폐기능 검사에서 뭐를 줬을 때, 네, 기관지 확장제를 줬을 때, 그죠? 기관지 확장제를 줬을 때 수치가 좋아지면 이 사람은 천식이다. 수치가 안 좋아지면 이 사람은 COPD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PFT를 통해서 폐기능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냐? 1초 강제 호기량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지금부터 당신이 최대한 들이마시세요. 이게 공기량이고요. 얘가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최대한 들이마시세요 하고 쭉 들이마셨잖아요.
자, 들이마시고, 어, 들이마신 다음에, 자, 지금 최대한 들이마신 다음에, 들이마신 이 공기량을 갖다가 제가 시간을 줄게요. 뭐 우리가 뭐 몇 시간까지는 아니고, 자, 1초 동안에 이 머금은 공기량을 다 불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80%는 1초 이내에 다 불어냅니다. 그런데, 폐쇄가 돼 있는 대상자들은 이거를 다 불어내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은 워낙에 이제 흡입 공기량도 낮은 데다가 불어내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그리고 잘 안 그려지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1초에 내가 들이마신 거를 최대한 얼마만큼 내뱉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1초 강제 호기량이거든요. FEV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지표하고, 그 다음에 최대 호기유량, 최대에 불어 넣었을 때의 유량, FVC 동안에 어느 때든지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공기 유통 속도는 FVC.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대한 불어넣는 공기량을 1초 동안에 얼마만큼, 몇 퍼센트를 불어낼 수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자, 요거예요. 만약에 김제희라는 사람이 최대한 흡기를 한 다음에, 어, 제가 1초를 드릴 테니까 지금 흡기한 거를 모두 다 내뱉으세요 하면은 다 거의 내뱉는단 말이에요. 여기 장기량 빼고는. 근데 COPD 환자나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들이마시고 잘 들이마시지도 못하는데 1초 동안에 다 내뱉으세요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장기량도 더 많아지겠고. 요거를, 이 비율을 보는 거예요. 요 비율. 그러니까 최대한 다 불어낼 수 있는 공기량 중에 그 중에 1초 동안에 뱉어낼 수 있는 그 양,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VC 대 FEV1의 비율,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80%가 나와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안 나오고 그 아래로 나온다.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천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천식 대상자는 정상인보다 1초 강제 호기량과 최대 호기 유량이 정상인보다 15에서 20%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에서 한 20% 정도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65%, 뭐 60%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천식은 COPD하고 다르게 가역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기관지 확장제를 딱 투여를 했더니 이 수치가 80%, 다시 말해서 11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또는 뭐 65 나오던 사람이 75가 나온다든가 78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천식이구나. 이렇게 COPD 중에서도 천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염증이 아예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좁아진 기도가 확장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치료하고 간호에서 보시면은 증상 완화시키고 정상 폐기능을 유지해라. 그래서 천식 치료의 목표는 염증을 최소화해서 염증의 부가적인 산물인 분비물, 부종, 기관지 경련 이런 장애로 인한 숨 못 쉬는 상황을 막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 반응이 결국에는 뭐예요? 감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 반응인 알레르기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증상을 조절해라. 다시 말해서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해라. 기관지가 좁아졌으면은 확장시켜줘라 하는 약제들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약제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포커스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기관지 확장제를 쓰고요. 기관지 확장제 말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어, 기관지 점막 제거제라든가 또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약제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관지 확장제고요. 두 번째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관지 확장제와 콜티코스테로이드가 주요한 치료제이다. 그러니까 이런 천식 대상자 또는 COPD 대상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요, 기관지 확장제하고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씁니다. 그 외에 기관지 확장제 말고도 기관 내관에 점액들이 많이 생성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기관지 내시경하거나 막 이럴 때 그 사전, 그러니까 프리 메디케이션으로 해가지고 아트로핀 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아트로핀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지 점막의 가래, 뭐 이런 분비물 를 좀 덜 나오게 하려고 아트로핀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약제냐면, 그걸 이제 흡입제로 만든 게 이 아트로벤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프라트로품 뭐 이런 약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아트로핀이에요. 아트로핀의 약제의 이름을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요거를 흡입제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벤트가 붙은 거죠. 그래서 요 아트로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얘는 이제 부교감 신경 억제제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얘의 주요 목적은 뭐냐면은요. 기관지 내에 있는 점액 물질 생성을 억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교감 신경 작용제 같은 게 이게 대표적인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그리고 뭐 테오필린이 있는데 기관지가 좁아지지 않게끔 하는 유지, 기관지를 그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이 테오필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관지 약제의 큰 카테고리는 뭐냐면은요. 기관지가 좁아지지 않게끔 해주는 약제하고, 그 다음에 기관지 분비물을 감소시켜주는 약제, 그 다음에 기관지가 좁아지는 이유가 염증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약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래가 많다면은 그 가래를 빼줘야 되잖아요. 뱉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가래가 너무 찐덕하면 안 뱉어지니까 그 가래를 좀 묽게 해주는 그런 약제들이 전반적으로 섞여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약제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물요법에 천식의 정도에 따라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 제제, 비만세포 안정제, 얘도 면역작용에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류코트리엔도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 그래서 그러한 작용을 방해하는 약물을 쓴다. 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을 못 쉬는 이러한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최대한 염증 물질로 인식하는 것들을 최대한 피하되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약물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폐쇄성 폐질환인지 아닌지를 먼저 진단을 하고 그다음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들겠지만 결핵약제뿐만 아니라 이 COPD 환자의 약물요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기관지 확장제 같은 경우는요. 호흡기계의 평활근,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을 해요. 자, 이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계잖아요. 교감신경계 수용체를 자극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막 흥분하게 되면은 뭐겠어요? 이 굉장히 그 흥분하는 신경이잖아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포들이 막 흥분해요. 그래서 특히나 베타 그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의 이 기관지 확장제를 너무 과용해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에 있는 근육 자체를 근육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심장을 막 빨리 뛰게 해요. 왜냐하면 교감신경이니까.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팔피테이션, 부정맥이 생기거든요. 자, 어쨌든 그 기관지 확장제는요. 호흡기 평활근의 베타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자극해서 기관지, 세기관지의 평활근을 이완시키니까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어, 작용은 에피네프린하고 노에피네프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의 대표적인 약물이
베타2 교감신경 작용제. 요 약제예요. 이제 요 약제의 약제 이름은 또 외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차단제. 이 부교감신경 차단제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항상 반대 역할을 하잖아요. 부교감신경이 차단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부교감신경 차단제라는 얘기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이 베타2 교감신경 작용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교감신경 차단제는 무슨 그런 역할도 좀 하지만은 얘는 어떤 역할 때문에 쓰냐면 기관지 분비물 억제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린성 기량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이제 속해져 있는 약제들도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 메틸잔틴 유도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직접적으로 기관지를 확장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기관지의 모양을 좀 잡아준다. 얘는 이제 보조요법으로 많이 쓰는 거죠. 이거 외에도 이제 기관지 확장제로 이제 종류별로 작용을 뭐 빨리 하느냐, 뭐 작용을 좀 천천히 하느냐, 하지만 이제 약물 효과가 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제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베타2 교감신경 작용제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전에 의해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합니다만, 음, 우선 기관지 확장제 먼저 볼게요. 자, 베타2 교감신경 작용제 중에서도 빨리 작용하지만 단기 작용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단기간에 빠른 효과. 자, 그 다음에 장기 작용하는 베타2 교감신경 작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2 교감신경 작용제 중에서도 단기에 적용하느냐, 장기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제 이름이 달라져요. 자, 단기 작용은, 좋은 점은 뭐냐면요. 빠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천식 발작이 딱 생겼을 때 빨리 이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이걸 많이 지니고 다녀요. 그래서 보시면은, 흡입제제로 나오고, 발작이 시작되어가지고 막 숨을 못 쉴 것 같을 때 그때 빨리 단기 작용 베타 교감 신경 작용제를 쓰죠. 음. 또는 어떤 천식 유발 환경, 내가 오늘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천식이 유발되는 대상자인데, 뭐 봄철이 됐어. 그럼 외출을 해야 돼. 그럴 때에는 이 단기작용 베타교감신경작용제를 빨리 뿌리고선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종류로는 알부테롤, 그다음에 프로벤티, 벤톨린, 음, 요 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다음 뭐 다른 약제들은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요 알부테롤, 프로벤, 프로벤틸, 벤톨린 요 정도 약제는 꼭 외워두세요.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국가고시에서도 알부테롤 물어볼 때가 있었고요. 벤톨린을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품명하고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기작용은요, 항상 응급 상황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 병원에서 어떤 네블라이저를 통해서 흡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휴대용 그 MDI 제제 그 적정 용량을 흡입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량으로 막 투여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장기 작용하는 베타2 교감신경 작용제를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단기 작용제보다는 작용은 좀 서서히 시작되는데요. 이 효과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뭐 천식 발작이 아닌 이상은 알부테롤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살메테롤을 씁니다. 세레벤트라는 그 약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유지 치료에 사용해서 천식 발작을 예방하는 데 유용하고요. 천식 발작이 일어났다. 그럴 때에는 살메테롤, 세레벤트를 쓰기보다는 이 알부테롤, 벤톨린을 쓰는 게 좋겠죠. 요거 좀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 차단제 같은 경우는 아트로벤트, 이프아프로핀, 이건 잘 쓰진 않고 아트로벤트라는 약제를 많이 씁니다. 자, 가장 흔한 약물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얘가 흡입제로 쓰고요.
얘는 부교감 신경을 차단하기 때문에 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심한 발작 시에 2차적으로 사용하지 1차적으로 쓰는 약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메틸잔틴 유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약제를 썼을 때 효과가 없을 때에만 드물게 사용한다. 드물게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틸잔틴 유도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심하게 뭐 입원까지 한 대상자한테 이 베타 교감신경 작용제를 흡입제에 쓰면서 얘를 보조요법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형적인 약물은 테오필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요거는 피오 제제의 이름이고요. 메틸잔틴의 IV 제제가 더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는 아미노필린이거든요. 음, 그래서 IV 제제하고 피오 제제의 이름을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IV 제제는 아미노필린. 저 같은 경우는 아미노필린 그냥 약으로 쓰거든요. 아미노필린. 피오 제제의 이름은 테오필린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메틸잔틴 유도체는요, 부작용이 있어요.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위험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심장과 중추신경계가 과잉자극이 돼. 그러니까 얘도 어찌 보면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약제이기 때문에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약물의 혈청 수준을 면밀히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필린이나 테오필린, 특히나 IV 제제인 아미노필린의 대표적인 부작용을 찾으시오 했을 때 국가고시에서 답제가 뭐가 나왔냐면 부정맥이 나왔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관지가 좁아졌다라는 얘기는 항원항체 반응의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이 소염제를 씁니다. 소염제를 흡입제로 쓰는 거죠. 흡입제로. 어, 소염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약제가 콜티코스테로이드잖아요. 근데 이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전신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얘는 흡입제로 쓰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염증과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천식 환자들한테 지속요법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천식이라는 것 자체는 항원 항체의 면역 반응이 발동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동이 아예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한다. 그래서 이 콜티코스테로이드의 흡입제는요, 대표적인 약제는 이 풀미코트라는 약제가 국가고시에 다 나왔었어요. 뭐 다른 약제들도 있지만 요 약제를 대표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요, 다른 약제들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특히나 뭐 단기작용, 베타교감 신경 작용제의 흡입제는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만 또는 증상이 예상될 때 이렇게 흡입을 하면 되는데, 이 콜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써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정해진 시간에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증상이 괜찮으니까 안 써야지 이게 아니라 증상이 없어도 써야 돼요.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뭐가 나왔냐면 천식 대상자가 뭐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콜티코스테로이드 흡입제인 풀미코트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증상이 없을 때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증상이 없어도 써야 돼. 왜? 증상이 없게끔 얘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거를 흡입하지 않으면 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콜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 방법은 증상이 없어도 한 번 사용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콜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면역을 억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흡입을 하면서 구강 내에 세균의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구강 캔디다가 잘 생겨요. 음, 구강 캔디다. 그래서 구강 캔디다가 잘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콜티코스테로이드를 흡입하고 나서 이 콜티코스테로이드가 조금 이렇게 점막에 흡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
이 흡입한 다음에 입안을 헹궈 주셔야 돼요. 이게 국가고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구강 캔디다.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는 꼭 구강 세척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대상자한테도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흡입용 소염제가 있는데 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예요. 근데 효과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병원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세포 안정제도 염증 반응을 좀 이렇게 절 시켜주는 거잖아요. 인탈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것도 뭐 병원에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은 잘 안 쓰고 요즘 논문에서도 인탈 제제, 비만세포 안정제가 기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한테 그렇게 큰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급성기에는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에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만세포 안정제는 급성기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루코티아인 기량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다른 약재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비싼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베타 교감 신경 작용제의 단기 약제하고 장기 약제,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 차단제인 아트로벤트, 메틸잔틴 유도체인, IV 제제인 아미노필린, 피오 제제, 아미노필린으로 이제 퇴원해야 된다. 그럼 피오제제 또는 뭐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IV를 좀 줄이잖아요. 테이퍼링 하잖아요. 그때 피오제제로 바꾼다. 그럴 때는 이제 테오필린으로 변경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주게 되는 거겠죠. 그거는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천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작돼서 빨리 단기 작용인 베타2 교감신경 작용제인 뭐 알부테롤, 벤톨린을 하게 되면 괜찮아지는데 그게 없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천식이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스 교환이 안 되고 특히나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천명음, 섹스거리나 천명음을 들리게 되고 비노, 보상작용하고 있는 거겠죠. 자, 요게 해결이 빨리 안 되면은요, 결국에는 회성심이나 기흉, 심정지 상태로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응급삭반을 준비를 해서 벤틸레이터 간호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자한테 천식 예방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천식 대상자 교육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좀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약물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약물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약제에 대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갈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대표적인 게 폐기종입니다. 폐기종 같은 경우는 폐포벽이 파괴가 되면서 폐의 탄력성이 상실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폐포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전인자가 있는데 AAT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알파 트립신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인데 유전적으로 그 AAT가 부족한 대상자 같은 경우는 폐기종으로 많이 이완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담배 피는 대상자들. 결국에는 이 폐기종은 그 만성 기관지 염증이 오래되고 폐쇄가 진행이 되면서 폐포가 탄력을 잃게 되는 폐기종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영구적인 거예요. 영구적으로. 네, 뭐, 기관지 확장제를 써도 이 폐기종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폐기종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담배예요. 여기 한번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담배. 그래서 폐기종의 공기포획 기전을 보면은 기도가 이제 폐쇄가 되면서 이렇게 엘라스틴이 이제 탄력성을 잃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특징을 보시면은 알파1 안티트립신 AAT가 결핍이 되면은
어, 좀 더 확률적으로 높게 되는 거죠.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의 연령대를 보시면은 이제 뭐 감기에 잘 걸렸다거나 또는 뭐 기관지가 워낙에 약하게 태어난 뭐 대상자라든가 잦은 감기를 달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폐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한데 대부분 흡연으로 인해서 폐포벽이 손상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또는 만성기관지염에서 폐기종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인 봅시다. 원인 보면은 흡연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흡연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자, 그 다음 유전. 알파1 안티트립신 AAT의 결핍증은 폐기종을 유발하는 유전성 위험인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대기오염이라든가 감염, 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임상 증상 한번 볼게요. 외모가 변화돼요. 외모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뭐, 이제 가슴 쪽이 이제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 약간 허리를 좀 구부리게 되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 있는 앞으로 숙여 있고, 그다음 숨쉬기가 힘들다 보니까 팔을 이제 앞쪽으로 놓고, 이렇게 숨 쉬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그런 외모가 이제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요. 호흡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빠르고 얕은 호흡, 얕다는 얘기는 가스 교환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 그 다음에 역행호흡, 뭐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들이마시면 흉곽이 커지고 내뱉으면 흉곽이 작아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조 근육을 쓴다던가 호흡수가 뭐 빨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겠고 이제 대상자의 건강검진을 딱 하다 보면은, 폐기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횡격막이 조금 평평해지나 봐요. 우리가 대부분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빠지고, 횡격막이 내려가게 되면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횡격막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숨을 쉴 때에 힘든 거죠. 힘들고, 우리가 이제 기도가 폐쇄돼서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대부분, 소리를 내게 되면은 이 진동이 등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이런 진동음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흉부를 이렇게 타진을 했을 때 보면은, 공기가 폐에는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진을 하면은 공명음이 나야 되는데 이런 대상자 같은 경우는 폐포가 과잉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과공명음이 들린다는 거 이런 특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청진시, 스포음이 있는지 호흡곤란 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뭐 점수를 매겨가지고 호흡곤란 점수 를 이렇게 0부터 해서 4단계까지 평가를 하고 있네요. 0단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힘든 운동을 할 때만 숨이 차다. 이건 0단계. 그다음에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 차다. 이게 1단계. 그다음에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서 천천히 걷거나 자신의 속도로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춰서 쉬어야 된다. 이게 2단계.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1단계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1단계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갈수록 COPD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PD 환자 같은 경우는요, 흉부 길이를 쟀을 때 전후경선하고 좌우경선의 정상 비율이 1대2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폐기종 환자 같은 경우는 폐포가 과잉 팽창돼서 또 횡격막이 평평해지면서 흉부의 전후경선이 길어져서 술통형 흉곽이 된다. 자, 만성적으로 저산소혈증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 말초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의 산소라도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세포들이 커져요. 그래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저산소혈증의 결과, 조상자궁의 결과로 보상성 다혈구 혈증을 유발한다. 왜 다혈구 혈증이겠어요? 헤모글로빈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RBC를 많이 생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구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공공혈소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대상자의 외모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검사로 가게 되면은, 진단검사에서 기본적으로 ABJ, 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호흡 상태를 판단을 하는 거고, 여러분, ABJ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아시죠? 첫 번째로 뭐부터 봐야 돼요? pH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CO2하고, 그다음에 HCO3-의 정상 범위에서 떨어졌느냐,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호흡성이냐, 대사성이냐, 그죠? 판단하는 거 ABG에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감염의 원인, 그 다음에 AAT 결핍 의심되면은 이제 이런 수준을 검사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진단 검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엑스레이 상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잘 의미가 없고요. 물론 뭐 추가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 COPD를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가 바로 폐기능 검사예요. 폐기능 검사 중에서도 최대한 흡기할 수 있는 양에서 1초 동안에 얘를 불어내는 능력. 이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검사가, FVC 대 FEV1. 다시 말해서 노력성 폐활량.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그 공기량 중에 공기량을 1초 동안에 뱉는 량. 요게 이거거든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는 기류 제한이 심할수록 수치가 낮아진다. 0.7 미만일 경우 기류 제한이 있다. 그럼 정상이 뭐냐? 0.8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0.7 미만이면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80%가 다 내뱉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비율 자체가 0.7 미만이면은 비가역적 프레셔라고 판단해서 COPD를 진단한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뭐 폐용적하고 확산 검사가 있는데 COPD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어, 폐포에 있는 공기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잔존에 있는 잔기량, 그죠? 잔기량 얘가 증가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후경선하고 좌우경선이 커지다 보니까 폐가 가지고 있는 공기량, 그게 가스 교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폐포가 가지고 있는 공기량 자체가 많겠죠. 흉곽도 커지고. 그래서 총폐 용량이 증가돼요. 얘는 총폐 용량이 어, 폐활량하고는 다르거든요. 폐활량은 실제적으로 가스 교환에 가담할 수 있는 공기량인 거고, 총폐 용량은 그냥 폐포가 지니고 있는 공기량이거든. 총 공기량. 얘가 증가되는 거. 왜 장기량이 증가하니까 총폐 용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폐기종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과다 팽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검사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숨 차겠죠. 그죠? 복합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뭐가 문제냐? 모든 조직으로 산소를 전달하는데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장이나 뇌, 주요 기관의 기능 부전이 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은 이제 가스 교환도 안 되고 호흡기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저산소혈증, 호흡기계 감염에 더 많이 이완이 되고요. 심부전, 특히나 폐의 원인 때문에 심장이 망가지게 되는 우심부전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소화성 궤양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에 이완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 기능이 잘 안 좋고 가스 교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동맥혈 내에서 CO2가 증가된단 말이죠. 그래서 O2가 감소되면서 위산 분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숨 잘 못 쉬면은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만성적으로 저산소혈증에 빠지게 되면은 위산 분비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궤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이 소화성 궤양에 많이 걸리고요.
특히나 이제 벤틸레이터 케어를 받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성 얼서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스트레스성 얼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궤양 치료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식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를 이렇게 역류하다 보면서 여기 식도를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호흡기를 또 자극을 시켜요. 그래서 호흡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식도 역류 질환 대상자의 호흡기란 증상, 기침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도 역류 질환 같은 경우는 테오필링이나 베타교감 신경자에 의해서 악화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교감 신경 자체는 지금 막 흥분하는 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산이 계속 나오면서 얘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위산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치료와 간호를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이, 그다음에 뭐 직업, 문화적 배경, AAT 결핍, 가족력, 특히나 흡연, 그죠?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대상자의 뭐 소리, 호흡, 소리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객담의 양상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숨이 차게 되면 잘 못 먹어요. 잘 못 먹어가지고, 우리가 소모성 질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호흡곤란이 있고 기침이 증가되면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사정해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가스 교환을 증진시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스 교환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기관지 확장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약제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물요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 개방 유지하기 위해선 대상자 좌위시키고요. 그죠? 좌위나 반자위 시키고 그다음에 가래 잘 뱉어낼 수 있게끔 해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산소요법 해주는데 COPD 환자한테는요. 나잘 캐뉼라로 주기도 하지만 나잘 캐뉼라보다는 벤츄리 마스크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COPD 환자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CO2가 리텐전 되어 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호흡 기능이 마비가 돼 있어서 말초신경계에 의해서 호흡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고농도의 산소를 주게 되면 말초 호흡을 담당하는 곳도 산소가 많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상자가 숨을 안 쉬어서 CO2가 더 많이 리텐전돼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COPD 환자한테는 최대한 저농도의 산소를 주고 정확한 산소 농도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강 캐뉼라로 분당 2에서 3리터 정도 주면은 적은 양의 FiO2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이것도 많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1리터의 FiO2가 대기 중에 산소가 20%가 있고요. 1리터에 4%가 산소가 FiO2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비강 캐뉼라로 1리터를 주게 되면 24% 24%의 FiO2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3리터면 얼마예요? 4, 32, 34%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벤츄리 마스크는요, 저유량부터 해서 고유량까지 다 줄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디바이스가 24%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감 캐뉼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공기의 호흡수에 따라서 이 FiO2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COPD 환자한테는 이 벤츄리 마스크를 통해서도 24%부터 줄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나잘 캐뉼라로 줄 수 있는 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고농도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벤츄리 마스크로 COPD 환자한테 많이 줍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산소 농도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게 한번 국가고시 기본간호학 문제로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약물요법.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약물요법. 자, 베타2 아드레날러직 아, 에이전트. 요 약제가 무슨 약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그다음에 장기형 기관지 확장제, 이게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약제 이름이 알부테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기 약제에서는 살메테롤, 이런 약제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 차단제 같은 경우는 아트로벤트, 이렇게 딱딱 나와야 돼요. 이거 보자마자. 자, 메틸잔틴 유도체는 IV 제제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필린, 피오 제제 같은 경우는 테오필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인탈이라든가 아니면 크로민, 뭐 네오크로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에서 그 초창기에 작용하는 것들은 이제 비만세포 안정제라든가 뭐 이런 약제들이고, 그 다음에 점액 용해제 같은 경우는 가래가 너무 찐득찐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그래서 뭐 점액 용해제는 진하고 끈끈한 물질이 분비물이 있는 대상자한테 투여한다. 그래서 대부분 뭐 점액 용해제는 뮤코미스트, 뭐 뮤코팩트, 뭐 뮤콜리틱 뭐 이런 약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요. 스테로이드 제제, 흡입제죠. 스테로이드 흡입제. 음, 그래서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플리코트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죠. 얘 같은 경우는 구강 내에 그 칸디다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저기 뭐지? 이 흡입하고 나서 입안을 헹궈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자위 향상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복식 호흡이나 입술 오므리기 호흡, 이거는 CO2를 많이 배출을 하기 위한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기도 개방 유지해주고, 가래 잘 뱉게 해주고, 효과적으로 기침하게 해주고, 등등등. 그 다음에 체위리 해주고, 적절한 약물 사용, 뭐 쇼타임 베타2 작용제를 쓸 건지, 롱타임 베타2 작용제를 쓸 건지, 기관지 분비물을 억제하는 아트로벤트를 같이 쓸 건지, 뭐 이런 것들, 적절한 약물들. 음, 그다음에 영양 섭취, 불안 해소,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시켜줘라. 그 다음에 감염에서 벗어나게끔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피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도록 한다. 그래서 대상자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입술 오므리기, 복식호흡, 바른 자세, 뭐 기침과 심호흡을 통해 호흡법 교육하고, 평생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담배 끊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이게 만성적으로 가서 더 이상 비가역적인 상태로 간다면은 기관지 확장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은 염증 반응으로 큰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확장돼서 정상 방어 기전이 파괴된 상태.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은요, 점액을 배출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어서 폐쇄성 질환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임상 증상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지속적인 임상적인 특징으로 가래가 나오는 지속적인 만성기침, 화농성, 탁하고 냄새가 많은 양의 객담을 형성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기관지 확장증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3층 객담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이 진전되고 그 결과 굉장히 좀 심각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기관지 확장증 대상자는 이미 기관지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 약제를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이미 기관지가 확장됐는데 기관지 확장제를 쓰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정답은 기관지 확장제를 그래도 쓰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약제들을 기관지 확장증 환자한테 그대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의 증상과 징후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화농성 객담을 생산을 한다. 공공연 손가락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치료는요, 완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대증요법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방은 뭐 감기 안 걸리고 뭐 감염 안 생기고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음. 자, 그래서 COPD를 총망라한 애니메이션이 있네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폐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기관지가 폐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갔으면 CO2가 나오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좌우 경선이 전후 경선과 동일해지는 술통형 흉곽에 그를 보상하기 위해서 곤봉형 손톱도 나타나고 대부분 이렇게 담배를 피우니까 이런 거죠. 그 타진을 하게 되면 공명음이 들려야 되는데 폐기종 같은 경우는 과공명음 들리죠. 진단검사는 ABJ에서 ABJ 정상치 다 외우셔야죠. O2 내려가 있고 CO2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pH 떨어져 있는 호흡선 산증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혈액검사 통해서 헤모글로빈 수치 이런 것도 좀 봐야겠죠. 자, 그다음 폐기능 검사에서 어떤 검사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전체 폐활량의 1초 동안에 대상자가 그 공기량을 불어낼 수 있는 시간, 양.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폐기능 검사에서 이거 가지고 말장난 많이 시켜요. 자, COPD 환자는 1초 강제 호기 시간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1초 동안에 못 뱉어내거든요. 이게 1초, 2초, 3초, 4초. 그렇다면 장기량도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더 많이 숨 쉬고 얘가 1초 만에 다 내뱉는데 COPD 환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상인보다는 1초 강제 호기 시간이 길어지고 잔기량 늘어나고 그죠? 그다음에 폐활량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가스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폐활량 떨어지고 그 다음에 1초 강제 호기량도 떨어지는 거죠. 요거 시간하고 호기량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폐기능 검사다. 그다음 객관 검사 시행하고 간호로는 가래가 많으면 치위비액하거나 CO2를 많이 비틀 수 있는 입술 오므리기 호흡, 적절한 산소요법. 하지만 적절한 산소요법에서는 정확한 산소를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벤츄리 마스크를 사용해서 24%로 정확한 산소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5단 100칼로리에 소량씩 자주 식사하게끔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OPD가 이제 끝났네요. 여기 보시면은 낭성 섬유증은요. 얘는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치료 자체는요. 앞에 COPD 환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낭성 섬유증 증상 호기계 증상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생물 질환 같은 경우에는 폐암인데 이 폐암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게요. 이건 좀 시간을 내서 좀 찍어야 될 것 같고 이건 아마 기말고사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상 같은 경우에도 이 외상의 치료 방법은 체스트 튜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폐암하고 외상하고 영상을 다시 한번 찍을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OPD 환자의 간호만 중점적으로 좀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PPT 자료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